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도파민 네이션. 지은이는 애나 램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입니다.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이기도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각종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뉴 잉글랜드 저널, 미국 의학협회 저널 등 명망 있는 매체에 100여 편의 글과 논문을 발표했다. 수만 건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를 이끌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의 중독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다. 넓게 봤을 때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 강박적으로 소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중독되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이다. 중독 대상을 구하기 쉬울수록 시도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중독 물질의 공급량이 감소하면 중독에 대한 노출, 위험, 관련 피해도 감소한다. 지난 세기에 이 가설을 시험하고 증명한 대규모 실험이 바로 미국의 금주법이다. 금주법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알코올 음료의 생산, 수입, 운송, 판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한 법을 가리킨다. 이 법으로 알코올에 중독된 미국인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공중 음주와 알코올 관련 간 질환 비율도 절반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금주법이 알코올 소비 및 관련 사망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그 성과에 비해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금주법이 음주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195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금주법이 폐지되고 이어진 30년 동안 술을 구하기가 다시 쉬워지면서 술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다양한 위험 요소들 중에서도 중독성 물질에 대한 높아진 접근성은 현대인들이 마주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의 세상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약물도 양껏 제공하고 있다. 그 효능과 효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주는 디지털 플랫폼이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 예를 살짝 들자면 온라인 포르노물, 도박 등이 있다. 소비 행위 자체가 약물이 되기도 한다. 베트남 이주민인 치이라는 내 환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행위에 빠졌다. 치의 방은 싸구려 소비재로 가득 찼고 수만 달러의 빚이 쌓였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그는 쇼핑을 멈추지 못했다. 쇼핑이 주는 쾌락을 맛보기 위해 더 싼 제품을 주문하고 수령한 직후 반품하는 데 목을 맸다. 전 세계 사망의 70%는 흡연, 부족한 신체 활동, 불균형한 식습관처럼 개선이 가능한 위험한 행동에서 비롯한다. 대표적인 사망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13%, 흡연 9%, 고혈당 6%, 신체 활동 부족 6%, 비만 5% 등이 있다. 과체중 성인 인구는 1980년에 8억 5,700만 명이었던 데 비해 2013년에는 21억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곳에서는 저체중보다 비만인 사람이 더 많다. 중독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질병 부담 중 알코올 중독과 불법 약물 중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에선 1.5%, 미국에선 5%를 넘는다. 이 자료에서 담배 소비는 빠져 있다. 중독 대상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불법 약물이,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지배적이다.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중독으로 사망한 인구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증가했다. 그렇게 사망한 인구 중 절반 이상이 50세 미만이다. 강박적 과용의 문제를 겪기 가장 쉬운 이들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인데 그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에 사는 이들이 특히 그렇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튼에 따르면 학사 학위가 없는 중년의 백인 미국인들은 자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보다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 이 집단의 주요 사망 원인 세 가지는 약물 과용, 알코올 관련 간 질환, 자살이다. 케이스와 디튼은 이 현상을 절망의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내가 만난 많은 부모는 자식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무언가를 하거나 말하기를 무서워한다. 나중에 아이들이 감정적 고통이나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유아기의 경험이 오랫동안 잊히거나 의식적인 자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도 평생 심리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설명은 정신분석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유아기의 트라우마가 성인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통찰은 모든 도전적인 경험이 우리를 심리치료용 소파로 데려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질되었다. 나는 우리가 완충제를 가득 채운 독방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유년기를 너무 질병처럼 대하고 과하게 관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러면 아이들은 상처받을 일이야 없겠지만 세상에 대처할 방법도 모르게 된다. 우리가 아이들을 역경으로부터 과보호한 탓에 아이들이 역경을 그토록 두려워하게 된 건 아닐까? 우리가 아이들을 거짓으로 칭찬하고 현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 탓에 아이들이 참을성이 떨어지고 권리만 더 내세우며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 무지하게 된 건 아닐까?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탓에 새로운 쾌락주의 시대를 조장하게 된 건 아닐까? 오늘날의 의사들은 자비 넘치는 치료자로서 모든 고통을 없애려 한다. 고통은 어떤 형태든 위험하다고 여겨진다. 아파서만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신경 손상을 남겨서 완치를 해도 고통을 느끼도록 뇌를 자극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고통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알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미국 성인 25% 이상, 미국 어린이 5% 이상이 매일 정신치료제를 먹는다. 팩실, 프로작, 셀렉사 같은 항우울제 사용률은 미국을 선두로 세계 각지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 10% 이상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아이슬란드 10.6%, 호주 8.9%, 캐나다 8.6%, 덴마크 8.5%, 스웨덴 7.9%, 포르투갈 7.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5개국 중 한국의 수치가 가장 낮다. 현대인은 사소한 불편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순간의 고통, 현재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저 놀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소피라는 내 환자는 한국에서 온 스탠퍼드 대학교 학부생이었다.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도움을 받으러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자신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인스타그램 하기, 유튜브 보기, 팟캐스트와 플레이리스트 듣기 등 일종의 기기에 의존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수업을 받으러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듣지 말고 생각이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해보라고 권했다. 제가 왜요? 입이 떡 벌어진 채 그녀가 물었다.
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게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이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펼치는 거죠. 전자기기만 붙잡고 지내는 게 우울감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매번 자신을 피하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죠. 그 다음 한 주 동안 소피는 아무것도 귀에 꽂지 않고 다녀봤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더니 좋아지기까지 했어요.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 걸 알기 시작했죠.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든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보다 불안 비율이 높았다.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새로 나타난 우울증 사례 수는 50% 증가했다. 특히 수입이 가장 높은 지역들에서 사례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북미 지역이 대표적이다. 신체적 고통 또한 늘어났다. 나는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건강한 젊은이를 포함한 점점 더 많은 환자가 질병이나 조직 손상이 없음에도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섬유 근육통, 간질성 방광염, 근막 통증 증후군, 골반 통증 증후군 등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신체 통증 증후군은 수와 종류의 측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의 34%가 고통을 자주 혹은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경우가 중국인은 19%, 일본인은 18%, 스위스인은 13%, 남아공인은 11%였다. 왜 우리는 전에 없던 부와 자유를 누리고 기술적 진보, 의학적 진보와 함께 살아가면서 과거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모두 너무나 비참한 이유는 그런 비참함을 피하려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보상 과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신경 전달 물질은 아니지만 신경과학자들 대부분은 도파민이 그중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도파민을 만들 수 없게 된 쥐들은 음식을 찾지 못하고 음식이 코앞에 놓여 있어도 굶어 죽지만 음식을 입안으로 바로 넣어주면 음식을 씹어서 먹으며 그걸 즐기는 것처럼 반응한다. 도파민은 특정 행동이나 약물의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그 약물의 중독성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는 그 약물이 말 그대로 도파민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상자 속 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초콜릿은 뇌의 기본 도파민 생산량을 55% 늘리고 섹스는 100%, 니코틴은 150%, 코카인은 225% 늘린다. 암페타민은 도파민 분비량을 1000%까지 늘린다. 이 계산에 따르면 메삼베타민, 즉 필로폰을 파이프로 한 번 피우는 것은 10번의 오르가슴과 맞먹는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우리의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다. 우리의 저울이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느낀다. 하지만 저울에 관한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다.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쪽이나 다른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항상성을 대변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옛말처럼 올라가는 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 중독 대상을 더 필요로 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쾌락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과도하게 중독 대상에 기대면 쾌락, 고통의 저울은 결국 고통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중독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중독 대상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느꼈던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증언한다. 이 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은 쾌락의 대상을 탐닉해도 전혀 흥분을 맛보지 못한다. 오히려 비참한 기분에 빠진다. 이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으로 불안감, 과민 반응, 불면증, 불쾌감 등이 있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은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셈이다. 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는 산책하기, 해돋이 구경하기, 친구들과 식사 즐기기 등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 있다. 고통과 쾌락에 대한 우리의 감각, 지각은 우리가 그 고통과 쾌락에 부여하는 의미에 큰 영향을 받는다. 헨리 놀스 비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그는 전쟁 중에 심각하게 다친 225명의 병사들을 관찰했다. 비처의 발견은 놀라웠다. 심하게 다친 병사들 가운데 4분의 3이 부상 직후에 고통을 거의 혹은 아예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다쳤음에도 말이다. 비처는 그들의 신체적 고통이 피곤함, 불편함, 불안함, 공포감, 실제 사망 위험 등으로 가득 찬 극도의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누그러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고통은 안전한 병원으로 가는 티켓이었기 때문이다. 1995년에 출간된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어느 29세 건설 노동자의 사례는 이와 대조적이다. 당시 그는 15cm 못을 그대로 위에서 밟아서 응급실로 갔는데 그 못은 가죽, 피부, 뼈를 뚫고 공사용 부추 위로 튀어나와 있어 보였다. 못이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워서 그는 펜타닐과 미다졸람을 투여받았다. 하지만 못을 밑에서 뽑아내고 부추를 벗겨보니 못이 발가락 사이를 절묘하게 피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발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는 쾌락이 없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이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여정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중 첫 번째가 반은 여인, 반은 새인 세이렌이었는데 세이렌의 마법 노래는 뱃사람을 꿰어 인근 섬의 암벽에 부딪히게 했다. 뱃사람이 무사히 세이렌들을 지나쳐가려면 노래를 안 듣는 수밖에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그들의 두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범선의 돛대에 묶되 자기가 풀어달라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더 꽉 묶도록 했다. 이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듯이 자기 구속의 한 가지 형태는 말 그대로 물리적 장애물 만들기, 그리고 자신과 중독 대상 사이의 거리두기다. 실제로 내 환자들이 내게 말한 방법 중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TV 코드를 뽑아서 벽장에 넣었어요. 게임기를 차고에 넣어버렸어요.
신용카드는 잘라버렸죠. 오로지 현금만 씁니다. 호텔에 미리 전화를 해서 미니바를 없애달라고 하죠. 제 아이패드를 은행 안전금고에 넣어놨어요. 우리의 접근을 제한하는 잠금 상자부터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제, 위를 줄이는 수술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자기 구속은 오늘날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도파민을 제어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요즘은 사방에서 도파민이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다. 뭔가를 사고 싶으면 그 다음날 문간에 그게 떡하니 놓여 있다. 뭔가를 알고 싶으면 곧바로 화면에 답이 나타난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알아내거나 답을 찾는 동안 좌절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걸 기다려야 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이 즉시 보상을 선택했을 때는 뇌에서 감정 처리와 보상 처리를 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고, 보상을 미뤘을 때는 계획과 추상적 사고와 관련된 뇌 부위인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이 연구가 암시하는 바는 현대에는 감정적 보상 경로가 삶의 지배적인 동력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전두엽 피질 위축증을 앓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나는 중독 문제와 약물의 효과 여부에 관한 의문을 넘어서서 더 심오한 질문과 씨름해왔다. 향정신성 약물이 인간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닐까? 수년 동안 만난 다양한 환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향정신성 약물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 자체를 제한한다. 비탄과 경외심 같은 강렬한 감정을 특히 무디게 한다. 어떤 환자는 항우울제 덕분에 조울증의 고통에서 해방됐다고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올림픽 광고를 보고도 더 이상 울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울 수 없게 되자 나를 다시 찾아왔다. 내 처방에 따라 그녀는 항우울제를 끊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우울과 불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더 넓은 폭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녀는 바닥에 가까운 감정도 인간다움을 느끼게 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온갖 고통을 약물로 없애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 바로 고통 받아들이기다. 얼음물 입욕은 최근에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네덜란드인 빔 호프와 같은 얼음물 입욕 전문가들은 빙점에 가까운 온도의 물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있다가 나오는 능력으로 유명인의 지위를 꿰찼다. 프라하의 카렐 대학교 과학자들은 10명의 남자 지원자가 얼굴만 밖에 내놓고 1시간 동안 찬물 속에 잠겨있는 실험을 진행해 유럽 응용생리학 저널에 게재했다. 실험에 사용된 물의 온도는 섭씨 14도였다. 연구자들이 혈액 샘플을 살펴본 결과 찬물 입욕은 혈장의 도파민 농도를 250%, 혈장의 노르에핀네리핀 농도를 530% 증가시켰다. 극한 추위는 신경 전달 물질의 범위를 넘어서 뉴런의 성장까지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통은 몸 자체의 조절 항상성 메커니즘을 건드려 쾌락을 이끌어낸다.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면 본연의 쾌락 설정값은 쾌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에 덜 취약해지고 쾌락은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다. 고통이 우리가 쾌락에 지불하는 대가인 것처럼 쾌락 역시 우리가 고통을 통해 얻는 보상이다. 호르메시스는 추위, 열기, 중력 변화, 방사선, 음식 제한, 운동 등 해롭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이 조금 혹은 적당하게 주어졌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다. 1945년 일본 핵 투하 당시 피해 지역 바깥에서 지내던 일본인 중 방사선에 소량 피폭된 이들은 방사선 피폭이 전혀 없었던 이들에 비해 수명이 아주 조금 더 길고 암 발병률도 더 낮았다. 반면 폭발 바로 인근에서 있었던 이들 가운데 약 20만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주류 의학계에서 호르메시스 관점의 연구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명망 높은 학술지 랜싯에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설치류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간헐적 단식과 칼로리 제한은 혈압을 줄이고 심박 변이를 높였을 뿐 아니라 수명을 늘리고 노화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까지 높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중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체중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 운동은 세포에 유독한 영향을 미쳐서 체온 상승, 유해 산화제 생성, 산소 및 포도당 부족을 일으킨다. 하지만 운동이 건강을 좋게 만든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운동 부족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증거는 반박 불가하다. 인간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초기에 하게 되는 고도의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운동은 약물에 중독된 이들이 의존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전형적인 미국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앉아서 보내는데 이는 50년 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세계의 다른 부유 국가들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가 공급량이 제한적인 식량을 두고 경쟁하기 위해 매일 10km를 횡단하도록 진화되었음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좌식 생활 습관의 역효과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나는 뭔가에 중독되고자 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대해 가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혹시 신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닐까 하고 말이다.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은 주로 뛰고 점프하고 기어오르고 총을 쏘고 날아다니는 아바타가 주인공이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페이지를 스크롤하고 화면을 가볍게 탭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수세기에 걸쳐서 밀을 갈고 열매를 따면서 얻었을 반복 동작에 대한 아주 오래된 습관을 현명하게 적용한 결과물이다. 웰빙을 위해선 침상에서 벗어나 가상의 몸이 아닌 진짜 몸을 움직여야 한다. 내가 내 환자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하루에 30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엔 의학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알약보다 기분, 불안, 인지, 활기, 수면에 더 깊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나를 해하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이 유명한 경구는 심리치료에서도 참이다. 정도가 심하거나 강력한 형태를 띤 고통에 사로잡히면 강박적이고 해로운 과용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적절해 큰 고통을 작은 고통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법을 발견하고 때로 발작적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 모든 종교와 윤리 규범에서 솔직함은 도덕적 교리의 필수 요소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까? 평균적인 성인은 하루에 0.59에서 1.56번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에는 분명 뛰어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풍족한 세상에서 거짓말은 고립, 갈구, 병적인 과소비 등의 위험을 낳는다.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정말 쉽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우리의 거짓말이 너무 소소하고 느끼기조차 어려워서 우리는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근본적인 솔직함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해 특히 자신의 결점을 노출하고 어떠한 결과를 감수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략이다. 사실대로 말하기는 여러모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본적인 솔직함은 첫째,
우리의 행동을 확실하게 의식하도록 한다. 둘째,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진실한 삶을 이끌어 현재의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더 나아가 사실대로 말하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을 막을 수 있다. 2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방식이 정신건강의 표식이자 예측 변수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주로 피해자이며 나쁜 결과는 남 탓이라고 하는 환자들은 보통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계속 그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기 바빠서 자신의 회복에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정확히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호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서 AA, 즉 Alcoholics Anonymous, 미국의 단주회,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의의 철학과 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타고난 모토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책임감을 갖는다이다. AA는 책임감과 더불어 엄격한 솔직함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동시에 역할을 한다.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컷은 1960년대에 거짓 자기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위니컷에 따르면 거짓 자기는 참기 힘든 외적 욕구와 스트레스 요인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만든 페르소나다. 위니컷은 거짓 자기를 만들면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는 거짓 자아가 넘쳐나는 곳이다. 실제 생활이 기대한 이미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릇된 이미지만큼이나 거짓된 소외감과 비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의학자들은 이 느낌을 현실감 소실과 이인증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살을 생각하게 할 만큼 무서운 증상이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생을 마감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거짓 자아의 해결책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솔직함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솔직함은 우리를 자신의 존재에 붙들어 놓고 세상의 현실을 느끼게 한다. 누구나 얼마쯤은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쉬고 싶어 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댈 수 있는 기분 좋은 도피라면 무엇에든 마음이 간다. 트렌디한 칵테일, 소셜미디어의 반향실 효과, 리얼리티쇼 몰아보기, 인터넷으로 포르노 보기, 포테이토 칩과 패스트푸드, 몰입형 비디오 게임, 이류 뱀파이어 소설. 목록은 정말 끝이 없다. 중독성 있는 대상과 행동은 우리에게 잠시 휴식이 되지만 길게 보면 우리의 문제를 키운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도피해 망각의 길을 찾는 대신 세상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떨까? 세상에서 도망가는 대신 세상에 몰입하면 어떨까? 무하마드라는 내 환자는 대마초를 끊으려고 다양한 자기 구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적당량에서 과량으로 그리고 중독으로 의존성이 더 빠르게 악화했다. 그는 자신의 대마초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접었다. 그러다가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친구와 함께 마리화나를 피웠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은 어떤 장소 앞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카메라를 눈 한쪽에 갖다 대고 근처에 식물 하나를 포착했다. 이파리 위에 한 마리의 벌레가 있는 걸 보고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서 줌인했더니 딱정벌레의 선홍색 가피, 줄무늬 더듬이, 사납게 털이 난 다리가 보였다. 그는 매료되고 말았다. 그러자 곧 대마초에 대한 욕구가 줄었다. 여러분도 주어진 삶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피하려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마주하길 바란다. 거기에 다가가길 권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굳이 도망갈 필요 없는 아주 멋지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세상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도파민 네이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고통과 쾌락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쾌락의 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진통제, 마약 등 물질 남용과 도박 중독 등이 있죠. 반대로 쾌락을 피하고 고통을 견뎌낼 때 고통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쾌락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구하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해롭다는 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간의 방사능 피폭을 당한 일본인들이 피폭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찬물 샤워나 침뜸도 이 책에서는 고통을 가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요즘은 1월에 비해서 찬물이 미지근해져서 찬물 샤워의 쾌감이 좀 줄었습니다만 제게 여전히 찬물 샤워는 꽤 즐거운 저녁 이벤트입니다. 아직 찬물 샤워를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에는 대형 냉동고를 구입해서 매일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사례도 나와 있었습니다. 귀가 쫑긋한 아이디어지만 저는 냉동고를 둘 장소가 없으니 아쉽네요. 언젠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저도 냉동고를 사서 해보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얼음을 잔뜩 얼려놨다가 저녁마다 욕조에 찬물을 받아서 얼음물 입욕을 해볼까 했었는데 저희 집 냉장고가 결혼할 때 구입한 작고 오래된 모델인데다 이미 뭔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포기했었습니다. 제 경우는 저체온증에 찬물 샤워가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온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19금 이야기지만 특히 남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옳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고통 회피 노력은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죠. 고통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고통과 쾌락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통을 만들어내어 받아들이기까지 하면 쾌락 민감도는 더 강해져서 약물이나 중독물질 없이도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절제가 중요합니다. 이 책엔 절제를 하지 못해서 스스로의 몸에 면도날 등으로 자해를 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환자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과유불급입니다. 통증은 전혀 참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프면 진통제를 쓰면 된다. 진통제를 쓰지 않으면 수개월 후 통증의 원인이 사라져도 통증을 느끼는 신경계 반응은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된다. 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저명한 의사 한 분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중병으로 목숨을 걸고 투병 중이셨는데 움직일 때마다 온몸의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적극 권유했지만 땀을 바가지로 흘리면서도 그분은 진통제를 거부했고 아플수록 몸을 더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의사 말 제일 안 듣는 환자는 의사라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인 셈이죠. 주치의는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고 아프면 진통제를 맞으라고 했는데 이분은 진통제도 안 맞고 기다시피 하루 종일 병원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회복 속도가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빨랐고 이후의 치료 기간도 짧았으며 후유증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일반화해서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생명력을 자극하는 귀중한 열쇠라는 점을 깨달았죠.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가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안과 우울증으로 시달렸고 성인 소설 또는 로맨스 소설을 읽는 것에 중독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극복 과정도 진솔하게 모두 써놓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욕망을 줄일수록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이 커진다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불편하게 생활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커지기에 냉장고도 없애고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어느 국민대학교 교수님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불편해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편리해질수록 만족을 위해 필요한 쾌락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일수록 불안이 더 크고 행복도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오래전에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흘간 응급실에 있었는데 보호자로 머물렀던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잘 공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고 잘해야 의자에 앉아 침대 손잡이에 엎드려 조는 게 다였으니까요. 특히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바닥이라도 눕고 싶었는데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게 방해가 되니 그럴 수도 없고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실로 옮기자 그곳이 천국 같았습니다. 전에는 일반 병실 보호자 생활이 너무 불편했는데 응급실 3일 경험하니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맞은편의 보호자도 응급실에 있다 오셨는데 오자마자 여긴 호텔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세터민들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자유로움에 압도된다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적응 실패 또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인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지만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은 단기적으로 행복과 쾌락을 선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불행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큰 듯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재벌가 사람들이 마약에 탐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은 마약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먹고 싶은 것은 뭐든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뭐든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부유해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평균보다 어느 정도 많은 부는 분명 행복에 도움이 되지만 평균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는 행복보다 불행을 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죠. 만약 우리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0억 원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그 만족과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그 정도의 돈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기에 그런 큰 돈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무척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반드시 그릇이 되어야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는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결핍과 고통이 곧 쾌락과 행복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지만 반대로 쾌락과 풍요의 추구가 결핍과 고통을 강화한다는 점은 매우 강하게 논증하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편하게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담긴 역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불편하게 살아야 하지? 하고 반문하죠. 차 타고 다니면 편한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진통제 먹으면 안 아픈데 왜 통증을 참아야 하지? 돈을 쓰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가전제품을 줄이고 힘들게 직접 집안일을 해야 하지? 술, 담배를 먹고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왜 그걸 끊어야 하지?
편안하게 누워 있고 싶은데 왜 힘들게 운동을 하러 다니고 걸어야 하지? 드라마나 재미난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줄여야 하지? 이런 의문과 불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